여의도 사사건건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김상일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오늘 전격 사퇴했죠. 용산발 리스크로 불리는 이종섭, 황상무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수도권 위기론과 함께 용산을 향한 쓴소리가 본물처럼 터져나온 뒤에 나온 소식인데요.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절박한 메시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지면 이번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겁니다. 죽어도 서서 죽겠다는 자세로 뛰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제대로 인식을, 민심의 따가움을 아직까지 인식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 눈높이를 따를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당의 총의가 모아질 거고 당의 총의가 중시되는 것이 존중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 네. 이게 어제 공천장을 주는 자리에서 나온 말들이거든요. 총선 후보자들에게. 네.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 총선 후보들의 어떤 절절한 요구가 잇따른 바로 다음 날 그동안 이제 사퇴 압박을 받아온 황상무 수석이 결국 거취를 정리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황상무 수석이나 그다음에 이종섭 대사가 다 이런 자리나 어떤 이런 직위를 보존한 다음에 총선에서 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결단하고 총선에서 승리하는 게 낫겠습니까? 이건 명백하게 후자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수도권에서 출마한 후보들은 민심의 척도를 지금 매일매일 지표로서 확인하고 있고 체감하고 있겠죠.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우리는 정치를 흐름의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선거가. 근데 지금 좋은 2월 달에 좋았던 그런 흐름을 이 두 사건으로 인해서 놓쳐버리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게 대단한 악재로 지금 자리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는 입장에서 수도권 후보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느끼는 바가 똑같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이제 수도권에 느끼는 지표들이 조금 더 체감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좀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바로 수리한 것 그다음에 이런 점은 지금 선거에 대한 절박성을 용산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황상무 수석의 그 사표를 수리했다는 네. 그 소식을 오늘 아침에 김상일 평론가도 봤을 텐데 네. 어떠셨어요? 일단은 뭐 잘했죠. 근데 이제 잘했는데 문제는 황상무 수석 논란도 논란이지만 이종섭 호주 대사 논란이 사실은 더 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귀국을 하겠다 이번 주 내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이번 주에 또 25일 날 또 이제 공관장 회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자진 귀국이야 아니면 공관장 회의 참석차 귀국이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대응이 마지못해 찔끔찔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거를 기왕 할 거면요 시원하게 그 국민들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야?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미봉 내지는 봉합 이 정도 수준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황상무 수석 논란은 사실 그 이종섭 호주 대사 말씀하신 그 논란과 겹쳐서 당정 간의 충돌로 이어질 조짐까지 보였었는데 개파를 떠나서 총선의 악재가 될 거란 위기감이 거세졌고요. 그런 위기감이 반영돼 내린 결정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당발 위기로는 지표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서울 지역의 지지도가 이종섭 대사의 출국 이후에 15%포인트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이뤄진 한국갤럽의 자체 여론조사고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83명에게 무선 전화 면접 100%로 진행됐습니다. 황 수석 사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만시지탄이라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공수처와 법리공방, 진실공방을 벌이기보다는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악화된 여론을 감안해서 이 대사가 즉시 귀국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종섭 대사도 조만간 자진 귀국할 거라고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오늘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이 전했습니다. 자, 한 위원장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심에 순응하는 정당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민심을 거부하는 정당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실망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던 황상무 수석 문제라든가
이종섭 대사 문제 저희가 결국 오늘 다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종섭 대사 문제는 그 개인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된 황상무수석 문제하고는 좀 그렇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의 대응도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왔었는데 이렇게 선회했다는 것은 당정이 갈등을 피하고 선거를 위해서 확실히 정리수순으로 들어갔다. 다 해결됐다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 발언도 좀 이런 측면에서 강조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은 보십니까? 분명히 말하자면 논쟁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선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정말 초극단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사실 대통령실도 말하자면 말하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종섭 대사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공수처가 이렇게 비교적 간단한 사안인데 과연 외압을 행사했느냐, 직권남용 했느냐 이것 부분인데 이걸 6개월 동안 아무 조사도 안 했다는 거 사실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공수처가 그래서 정치하고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정치는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입니다. 예. 국민들이 어떻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사실이 어떻고 이게 합리성이 어떻고는 이게 부차의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빨리라도 어쨌든 지금 방산 그 공관장 회의 끝나고 이제 재외공관장에 있어서 어쨌든 국내 이종섭 대사가 계속 대기하면서 한다 그러면은 공수처가 또 이렇게 간단한 사안을 뒤로 계속 질질 끌린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 공수처에 대한 수사 중립성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민심의 어떤 이 파고들을 그래도 빨리 감안한 그런 어떤 조치다. 저는 그나마 뭐 만시지탄으로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 가장 이렇게 그 빠른 그래도 시간 안에 정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정리했다. 예. 황 수석이 사퇴하자 민주당은 이 본질은 도주 대사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 잠시 듣겠습니다. 런종섭 도주대사 해외 도피시키려고 허위사실까지 대통령실이 유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출국 도피시킨 것도 모자라서 허위사실로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대사 임명을 철회하고 이종섭 전 장관을 국내로 압송하기 바랍니다. 예, 김상일 평론가도 네. 앞서 이종섭 대사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다. 네. 그리고 또 좀 더 대통령실에서 좀 더 시원하게 좀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같은 맥락인가요? 이 대표 그렇죠. 발언 들어봤는데. 아직 공격의 소지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숙 비대위원장은 다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은 다 해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다 해결됐다 이 얘기는요. 판단의 주체가 본인이라고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이거 우리가 판단하는 거야?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말은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성급하게 하신 말씀인 것 같고 그거보다는 국민께 좀 더 설명하는 이런 노력을 해서 제가 이렇게 뭐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정리하는 맞죠. 국면으로 들어가니까 좀 봐달라는 뭐 그런 메시지 아닐까요? 근데 다 해결됐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이게 깔끔한 해결이 안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좀 더 낮은 자세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무리 조급해도 이 상황을 빨리 넘기기 위해서 국민의 생각을 본인이 입력하듯이 하는 발언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저는 자, 그런데요. 이종섭 대사가 곧 귀국을 한다면 공수처가 뭐 수사의 시간을 끈다든가 이 수사를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는 그 여당의 그 역공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또 그것도 저는 패착일 수 있다고 보는 게 송영길 전 대표가 자진 출석해가지고 수사 받겠다 할 때 그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비난했습니까? 그러면은 수사기관의 일정을 송영길 전 대표가 맘대로 막 좌지우지 한다는 얘기냐. 수사라는 건 다 상황이라는 게 존재하고 얼마큼 수사에 어떤 증거가 모였느냐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정점으로 가기 위한 그 전에 피의자들을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저 최종 피의자의 뭐 말에 따라 가지고 수사 스케줄을 검찰이 바꿔야 된다는 것이냐, 막 이렇게 굉장히 오만하다고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비판에 본인들이 걸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공격은 오히려 패착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송영길 대표 건하고도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최수영 평론가. 네.
사실 이 사건은 이게 좀 다른 게 도피했다는 데 좀 방점을 두고 네, 야당이 네, 좀 네. 공세를 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압송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압송이라는 건 죄인을 끌어온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뭐 압송하자 뭐 이런 얘기했죠. 앞서요. 제가 좀 전에 좀 발언해서 예, 했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재명 대표 또한 7개 사건에 대한 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도 예.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 아닙니까? 예. 이분은 사건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죄가 확정된 것처럼 압송해 오겠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용어를 쓸 수 있나?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과도한 용어가 저는 독이 된다고 보고 이제는 이종섭 대사가 들어와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면은 공수처가 빨리 그 원칙과 그 말하자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조사해서 결론 내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걸 가지고 더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정략적 발상으로 도주 프레임을 계속 강조하고 싶지만 저는 그럴수록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도 같이 부각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 피해서 다니는 거는 그것도 그럼 강제 소환해서 압송해야 합니까? 이렇게 반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과도한 공격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과도한 공격은 독이 될 수 있다. 이제는 네거티브 캠페인을 좀 조절할 때도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런 거예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독이 되는 말을 하는 게 대통령실의 어떤 행위로 그게 가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독이 되는 걸 하는 걸 보여지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대통령실이 그 화면에서 사라져야 돼요. 그걸 좀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수영 평론가 반론하시겠습니까? 아니 반론이 아니라 뭐 당연히 지금 이 정권 심판론이 부각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는 건데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실도 입장을 어느 정도 정리한 걸로 봐서 앞으로의 캠페인은 이제는 좀 네거티브가 아니라 좀 예. 긍정적 캠페인으로 진행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켜보죠. 네. 예. 자,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귀국을 넘어서 이 대사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지역구를 둔 중진 김학용 의원도 대승적 결단,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요. 최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의 전면 쇄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김상희 평론가. 네. 자, 이런 상황 변화들, 네. 여권을 움직이게 한 이 힘, 바로 네. 결국은 민심인데 그렇죠. 중도층, 네. 특히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많은 수도권 민심이 이렇게 이종섭, 황상무 이 이슈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 중도층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를 심판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권이 교체됐잖아요. 왜 심판했느냐를 보면은 자기 편 이익을 무조건 감싸는 진영 논리.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모습, 이거는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 그걸 바로 세워달라라고 심판을 한 거예요. 근데 심판을 하고서 대안으로 세운 정부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문재인 정부가 했던 모습하고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기 편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감싸는 중도층 민심을 이렇게 보고 왜 그런 민심이 있는지를 먼저 살피려고 드는 그런 어떤 노력이 하나도 없는 모습. 이것에 실망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뭐가 다르지? 그러면 여기도 또 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최수영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선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느껴지는 게 결국은 중도층 표심을 얼마나 공략하느냐 이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한두 가지 이슈에 따라서 총선 판세가 이렇게 요동칠 수 있을까 다들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분위기가 달라졌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여론이 출렁이는 이 상황이 과거 선거판하고는 좀 많이 달라진 풍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이제 우리 대중의 반응 속도가 빨라졌고 그다음에 이 사안 자체가 갖고 있는 휘발성과 반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공정과 상식인데 국민들 눈에 보이기엔 이게 공정해 보이지도 않고 그다음에 조사를 이렇게 대충 하고 나가서 부임한다.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러잖아요. 시장이 이기는 경제가 없고 그다음에 민심이 이기는 정치가 없다고 하는데 예. 이건 휘발성이 큰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급락폭이 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권의 대응도 이렇게 말하자면 시시각각 조응성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이렇게 대하는 거라고 저도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부터는 양쪽의 이제 강성 지지층 거의 다 수렴이 됐습니다. 이제 중도 남아있는 15에서 20으로 추산되는 그 분들을 누가 끌어오느냐의 게임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전자들의 동원을 얼마나 누가 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죠.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좀 최근 변화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야 정치권이 좀 귀담아 듣고 참고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것도 잠시 짚어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과거 발언이 논란이 돼서 공천이 취소됐었죠. 이 장해찬 후보가 자신이 대통령 1호 참모라고 강조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당 지도부의 불가방침에도 당선 후에 복당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 자, 최수영 평론가,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복당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장해찬 전 후보의 말이 뭐 옳은 건 아닌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장해찬 후보가 어쨌든 지금 부산 수영이라는 그 지역이 여권으로서 굉장히 탄탄한 지역이고 그렇지만 지금 거기에서 그러면 두 사람이 여권 후보가 나가고 야권 후보가 한 사람인데 그럼 당연히 분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죽 낙동강 벨트 이른바 PK 전선이 급했으면은 중진들을 갖다가 이른바 돌려막기 배치를 하면서 예. 지금 거기다 전선을 구축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산의 중심 같은 지역에서 여권의 균열이 생겼다? 타 지역에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더더군다나 만약 여기서 장해찬 후보가 와서 표가 분열되어서 졌다 할 경우에는 책임론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한 석을 잃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두 석을 잃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데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에. 그런 측면에서 더군다나 이게 인접 지역까지 주는 영향력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게 사안 자체가 굉장히 녹록치 않은 거라고 봐서 지금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그래서 장해찬 후보가 지금 저렇게 강한 어조로와 지금 그런 자세로 지금 예. 무소속 후보의 드랍을 걸고 있지만 저는 선거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의 어떤 여권 내부의 조율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대안들도 모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사실 공천 문제와 관련된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오늘 사실 그 비례 공천 관련해서도 좀 잡음이 좀 있었잖아요. 그럼 이철규 의원이 자신이 뭐 이견을 제시하거나 문제를 제시한 바 전혀 없다. 이렇게 오늘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어요. 네. 이것도 지금 정리 국면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는 예. 비례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비례에 대해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우리가 지역구에서 못한 걸 비례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해서 지켜봐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많이 지켜봤는데 썩 이렇게 뭐 큰 감동을 주거나 뭐 확 달라졌다는 느낌이 없었고 오히려 늘 당원 당규에 있는 직전 선거에서 총선에서 15%포인트를 득표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비례로 보장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20% 이내에 한 25%가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잡음이나 파열음이 아니라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충정에서 한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다고 조율의 오늘 문제였고 얘기했어요. 저는 네. 시각의 문제였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빨리 어쨌든 지금 봉합 국면을 접어들었고 당장 내일 이제 후보 등록할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네. 중으로 저는 결론이 날 거라고 봅니다. 네. 예, 김상엽 평론가. 네. 장해찬 이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오겠다는 이 부산도 사실 그 야권 기반이 강한 곳이지 않습니까? 네. 예. 나오면 불리하지 않겠어요, 여권에? 뭐 야권 기반이 뭐 부산 내에서 강하다기보다는 전통적인 텃밭 TK보다는 좀 강하다고 그러니까요. 보겠죠. 예. 그래서 뭐 대충 보면 과거를 보면은 한 10% 정도 차이 정도의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장해찬 후보가 나오면 10% 차이를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장해찬 의원이 아무리 인기가 있다 그래도 젊은 처음 정치를 시작하는 신인이에요. 예. 그 신인이 아무리 인기가 있다 그래도 정당을 넘어서는 인기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복당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을 다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럼 젊은 신인 정치인이 저렇게 무시할 수 있는 건 왜지? 혹시 뒷배가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용산을 떠올리게 된다면 이번 선거는요. 저는 중도층이 투표장에 들어가서 여당을 생각할 때 대통령의 얼굴이 떠오르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얼굴이 먼저 떠오르느냐의 승부라고 저는 봐요. 장해찬 후보 개인 문제로 끝날 것이 그렇죠. 아니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거군요. 예. 하루가 다르게 출렁이는 민심, 이 여론이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어떻게 요동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야 모두 조심해야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민심의 파고가 얼마나 높고 무서운지 절감하는 사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때는 이때다 싶었던 걸까요? 연일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죠. 이제는 권력을 회수할 때입니다. 이제는 충직한 일꾼은커녕 주인을 물려고 대드는 그런 일꾼, 그런 모습, 그런 종 이제는 해고해야지요. 그 서슬퍼런 박근혜 정권조차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좌해서 내쫓았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 이거 외에도 지난 부산 유세에서는 쓸 수 없는 사람은 해고해야 한다고 했고요.
경기도를 찾아서 회초리 들어도 안 되면 해고해야 한다. 권력을 사유한다면 책임을 물어서 내쫓아야 한다면서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 네. 최근 들어서 이게 하나의 흐름으로 좀 그런 경향성을 보이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 본 거였거든요. 물론 뭐 선거 전략이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말이 좀 강해지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 탄핵 가능 선의 의석을 주시면 이걸 국민의 뜻으로 이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 얘기는 뭐냐? 탄핵 가능한 선의 의석을 주시면 탄핵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러면 중도층에는 좋게 익힐 것이냐? 저는 좋게는 안 익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수당이 되거나 일당이 되는 거는 됐고 그걸 넘어서서 의석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읽혀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국민 입장에서는 벌써 다 이겼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는 낮은 자세로 그래도 계속 표를 달라고 얘기하는 게 낫지 이렇게 아예 어떤 선을 정해서 그 이후에 이게 충족이 되면 어떤 행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과도해 보입니다. 워낙 뭐 민심이 확확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좀 낮은 자세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대통령 탄핵을 사실상 공약으로 내건 당이 있지 않습니까? 최수영 평론가. 조국혁신당인데 이 조국혁신당과 좀 선명성 경쟁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타당한 분석이죠. 타당한 분석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이렇게 강성 발언 선회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가 지금 어쨌든 당내 갈등이 잦아든 상황에서 뭔가 윤석열 정부 심판론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조금 더 강도 높은 그런 말을 가지고 우리 지지층들을 더 좀 우리 투표장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는 전략이 하나고 두 번째가 조국혁신당이 지금 이렇게 의회에 지금 선전하고 있는 상황이 뭐냐면 강성 톤이 아니라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도대체 정체성이 뭐냐? 뭐 이른바 뭐 종북 세력도 끌어들이고 하는 위성도 정당도 만들고 대여 투쟁력은 떨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의 시선을 확 끌어가니까 잘못하다가 보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위성 정당 그 그룹이 무력화되겠거든요. 더불어민주연합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여기서 우리가 말하자면 강경한 모습과 우리가 아주 선명한 이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해야 되겠다. 최소 떨어지진 않아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조국 지지층으로 가는 걸 저는 어느 정도 끌어야 되겠다. 이게 왜냐하면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아마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성 발언 선회하는데 저는 김상평 평론가 말대로 결국 지금은 20% 남은 이 정도의 추산되는 이 중도를 갖고 오는 게임에서 과연 지금은 강성 지지자들의 동원이 중요할까? 아니죠. 저는 지켜보는 관전자들의 동원이 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본선 정말 투표가 시작되고 나면 그러니까 선거가 시작되고 나면 이게 오히려 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더 선명하게 가는 건데 결국 도움은 안 될 것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비명계 박용진 의원,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 취소로 공석이 된 자신의 지역구죠. 서울 강북을 경선에 또다시 도전했는데 예상대로 조수진 변호사에게도 패해서 낙천했습니다. 자, 워낙 불리한 조건에서의 경선이다 보니까 박 의원 승리 가능성 희박했지만 언론은 박 의원이 2번이나 비명 행사를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런 결과에 지난 한 달간 자신 몰래 트루먼 쇼를 찍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겪은 상황이 비현실적이었다는 얘기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자, 김상일 평론가. 네. 뭐 말씀드린 대로 예상했던 결과였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놀랍지 않는 거니까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놀랍진 않았지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저는 성공한 그 친위 쿠데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박용진 의원이 걸러지지 않으면 그게 성공한 친위 쿠데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방점을 찍은 거다. 그러니까 주류 세력을 완벽하게 교체해내는데 필수적인 일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럼 비명 행사의 마침표다? 그렇죠. 네, 확인 사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최수영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2번의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박용진 의원의 체급이 커졌거든요. 사실 이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봉하마을을 찾기도 했는데 정치인들이 이제 불리한 상황에 놓이면 그 상황을 최대한 또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게 지금 봉하마을을 찾을 때가 이제 경선이 진행될 때 아닙니까? ARS 여론조사 결과 진행될 때인데. 어차피 어떻게 보면 질 게 뻔한 상황에서 저희 간 거잖아요. 그럼 자기 지역에 서울에 있지 않고 어디를 갔습니까? 또 그 전날에 어디 갔습니까? 전라북도 전북, 자기 고향을 갔습니다. 전북에 가서 플래카드 걸고 지지를 호소했고 전북에서 표가 많아서 했겠습니까? 이제 전북의 아들이 이렇게 핍박당하다 돌아왔다. 얘기를 서사를 일종의 정치인으로서 큰 서사를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봉하마을 갔습니다. 바보 노무현의 정신이어서
바보 박용진으로 가서 민주당의 비록 주류가 아닐지라도 민주당의 정신을 살리겠습니다. 라는 것은 울림이 크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이 그 소탐 대실했다고 봅니다. 박용진이라는 참 나중에 경쟁자가 될지를 모르는 그 정치인 하나 쳐내려다가 오히려 대선 이후에 그 총선 이후에 2년 동안 도도한 민심의 바다를 건너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까지 가야 될 텐데 그 민심의 바다에서 가장 원치 않은 경쟁자 하나 오히려 온인이 양산해줬다. 나중에 오히려 더 큰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미 박용진 의원은 스토리와 서사를 다 가진 정치인이 됐고 비록 그대는 쓴소리하는 정치인으로 인식됐지만 이제는 최소한 비주류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지금 말하자면 정치적 환경이 그에게 부여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용진 의원 이슈도 반전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막말들 때문에 당 지도부와 선대위로부터 재고 요청을 받고 있는 인물이죠. 양문석 후보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내 갈 길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에도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 총선 유세를 이유로 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의 이딴 불출석에 재판부가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것이 검찰 독재 국가의 현실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최수영 평론가께 먼저 여쭤볼까요? 예. 사실 재판 일정이 앞으로도 줄줄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번 주에도 더 있고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이은 재판 리스크가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부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이런 사법적 혜택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누릴까요? 내가 재판받고 싶은 날 재판 받으러 가고 재판받기 싫으면 재판받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이건 법 앞에 평등에 어긋나는 겁니다. 물론 선거란 특수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표 그동안에 본인이 계속 연기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오히려 저는 강제 말하자면 소환되는 걸 모습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정권 심판에 불을 붙이려는 그런 어떤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 사법은 사법이고 정치는 정치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지은 죄에 의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지 정치적 죄에 의해서 재판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꾸 혼재하거나 이걸 선거에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거나 할 때 저는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조금 과도한 선을 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레드라인이 저는 결코 선거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재판받는 국민이 있다고 쳐요. 일반 국민들은 나도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죠. 그렇죠. 그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검찰 독재국가의 현실이라고 하는데 법원이 강제 소환하는 거는 검찰의 어떤 수하로서 내지는 지휘를 받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논리에 맞지도 않는데도 과감하게 하는 이유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 믿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무슨 말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정권 심판론의 어떤 주체잖아요. 예? 근데 여기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서 정권 심판론이 예를 들어서 대체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얼굴로 대체가 돼서 차기 경쟁이나 이런 걸로 구도가 바뀌어버리면 불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고 믿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해가지고 만약에 본인을 충분히 낮추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앞세운다면 다음 심판 대상은 본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알고 인식하고 있어야 저런 거는 좀 자제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보수 언론에서는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상황이 좀 주춤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좀 막 나간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조국 혁신당 상황을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이제 돌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조국 신당 지지율이 오르니까 이제 협력하겠다던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좀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최수영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국 대표가 그 혁신당이 세 가지의 얼굴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그 친문의 계승자로서의 얼굴이 있고 두 번째가 이재명의 대안으로서의 또 얼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그 윤석열 그 말하자면 심판론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어울릴 듯 하진 않은데 이게 서로 조합이 맞아떨어져서 지금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지금 저렇게 혁신당의 돌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딜레마죠. 왜냐하면은 너무 가까이 가려니까 자기 위성 비례 정당의 몫이 줄어들고 너무 멀리 떨어지려니까 자신들의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좀 희석될 것 같고 이 딜레마에서 지금 고민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요새 몰빵이 자꾸 얘기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약간 거리를 두고 가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더구나 조 대표가 그 민주당에서 약간 실망한 분들이 우리 쪽으로 온다는 얘기가 또 촉발된 것도 같고. 어차피 거리를 둬서 가도 그 야권 지지층들은 파이는 커진다고 해주니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전략으로 가는데 근데 이 사안에서 이재명 대표 스텝을 잘 봐봐야지 애매한 쪽으로 가다 보면은 저는 조국이라는 사람, 저 대표가 오히려 나중에 이재명 대표의 그 22대 국회가 개원했을 때 가장 그 처리하기 어려운 경쟁자로 부각할 수도 있어서 이 점도 아마 고민할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좀 이따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김상일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두 사람이 충돌한다는 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군보다 아군이 많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조국 혁신당보다는 민주당의 표를 몰아달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됐고요. 조국 대표는 TK 유권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도 민주당으로는 안 간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삼지대의 새로운 미래라든가 개혁신당에서나 나올 법한 발언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봐야 그러니까 됩니까? 실제로 저는 그 조국 대표가 대구 시민의 말을 소개한 부분이 중도층이나 민주당 지지층에 특히나 민주당 지지층에 많이 있다고 봐요. 이게 그냥 한 발언은 아닌 것 그냥 한 같은데. 발언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게, 자,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두 거학이 충돌을 하고 있는데 더 큰 악을 먼저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분명한 거예요. 근데 그 거악, 더 큰 거악이 충돌됐을 때 남아있는 거악은 그럼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뭔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뭔가를 하고 그렇죠. 있다. 분산 투자를 한다고 저는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겁니다. 국민의 비난이 지금 물이라고 하면은 물이 막 몰리는데 첫 번째 뚝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뚝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두 번째 뚝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뚝은 조국 대표가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하는 것이 앞에 뚝을 보고 정치를 하고 있다. 곧 자기한테 올 비난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산 투자를 한다는 표현까지 해주셨는데 네. 조국 혁신당의 지지세가 언제까지 갈까요? 그거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두 뚝이 무너져가지고 비난이 조국 대표에게 몰려올 때 거나 아니면 앞에 두 뚝에 해당하는 두 거악이 잘할 때 더 이상은 이 오만한 태도를 유지하지 않고 국민을 받드는, 국민 눈높이에서 행동하려는 노력이 시작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까지는 결국은 대안으로서 두 군데를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어디다는 표를 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으로서 일종의 쉘터죠, 쉘터, 피난처 투표식으로 거기에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거학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조금 톤 다운을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최수영 평론가님, 앞서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총선 이후의 상황. 아마 여기까지 좀 보고 아마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미묘한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뭐 손을 잡고도 뭐 불편해 보이는 이런 상황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그 사법 리스크의 성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예, 그 향후에 이제 총선 이후에 그 야권의 대선 주자로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서로 예민해지는 거예요. 지금 벌써 약간 기싸움에 좀 들어갔다고 보는데, 자,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야권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반이 안 되고 겨우 한 130석 정도, 40석 언저리 했는데 조 대표가 한 10석 이상을 해가지고 파일합하면 과반이 됐다. 그럼 이건 이재명 대표의 승리입니까? 승리가 아닌 거죠. 오히려 캐스팅 보트를 조국 대표가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도 신경이 쓰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 지금 굉장한 서로 신경전에 지금 돌입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권의 파이가 키워진다는 측면에서는 둘 다 포지티브한 게임 같은데 서로 자기의 정치적 존재감을 어디까지 확인할 거라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이거는 또 경쟁의 관계일 수밖에 그렇죠. 없어서 예. 요 거리두기와 요 딜레마를 얼만큼 예민하게 상황 관리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김상일 평론가. 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네. 친문 대 친명 이렇게 구도가 여전히 살아 있잖아요. 네. 총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네. 근데 당 밖에는 또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그렇죠. 저러고 네, 있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총선 이후 상황. 총선 이후 상황은 제가 아까 뚝에 비교를 했습니다. 만약에 좀더 총선에서 자세히 민주당이 말씀해 주시죠.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뚝은 무너지는 겁니다. 심판을 받은 거죠. 진다면? 그리고 진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민주당이 전국을 주도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태도에 따라서 두 번째 뚝인 이재명 대표가 심판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이기든 지든 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뚝은 사실은
그 조국 대표와의 경쟁의 구도 속에서 저는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차기의 대권 경쟁을 하는 구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그러면 두 번째 뚝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조국 대표로 가겠죠. 그래서 저는 총선 이후의 전국은 예. 이 세 분이 지금의 어떤 모습을 어떻게 탈바꿈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그 세 번째 쭉 그 예. 바깥에 어떤 인물이 자라나고 있느냐, 그리고 세를 얼만큼 모으느냐에 달려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모든 정당들이 지금 국가의 미래를 이렇게 가를 아주 중요한 선거라고 합니다만 그 모든 정치인들에게도 중요한 선거가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수영, 김상일 평론가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